창밖을 보니 햇살이 참 좋습니다. 이런 아침에는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글 한 줄. 고작 글 한 줄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매일 글을 씁니다. 문자도 보내고 메모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편지도 씁니다. 하지만 그 글 한 줄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옛 조선시대 한 관리의 이야기를 통해 말의 무게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글을 쓰는 관리.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경상도 어느 작은 고을, 관아의 동헌. 창호지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먼지를 비추고 마당에선 아전들이 장부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방 김한복은 오늘도 어김없이 붓을 들었습니다. 25해. 그가 이 고을에서 글을 쓴 세월입니다. 백성들의 억울함도, 탄원도, 다툼도 모두 그의 붓끝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판결을 내리는 것은 사또의 몫이지만 그 판결의 바탕이 되는 기록은 바로 이방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한복은 늘 조심했습니다. 한 글자를 더 쓰거나 한 단어를 덜 쓰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붓을 들고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먹을 갈아도 종이를 펴놓아도 쉽게 첫 글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방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옆에서 장부를 정리하던 젊은 서리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김한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네. 괜찮아. 그냥 오늘따라 붓이 무겁구만. 서리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방 어르신이 붓을 무겁게 여긴다는 건 그만큼 오늘 기록할 일이 예사롭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김한복은 다시 한 번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앞에 놓인 것은 간단한 사건 하나였습니다. 가난한 농부 박서방이 이웃집 소를 훔쳤다는 고발장. 증거도 있고 목격자도 있었습니다. 법대로라면 벌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김한복은 그 사건의 전말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왜 그랬는지,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가 얼마나 억울한 마음으로 그 일을 저질렀는지, 그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붓이 무거웠습니다. 김한복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처음 글방에 들어간 날, 훈장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글이란 것은 단순히 뜻을 전하는 도구가 아니다. 글은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힘이 있다. 그러므로 글을 쓰는 사람은 항상 두려워해야 한다. 내가 쓴 이 글이 과연 옳은가? 이 글로 인해 누군가 억울함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고 말이다. 그때는 어린 나이라 그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글이 대체 뭐가 무섭다는 건지 그냥 사실대로 쓰면 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이 되고 수많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글은 정말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둑질을 했다와 생계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빌리려 했다는 겨우 몇 글자 차이였지만 그 차이가 한 사람의 인생을 갈랐습니다. 전자로 쓰면 중벌을 받고 후자로 쓰면 정상참작의 여지가 생겼습니다. 김한복은 지난 25년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동안 그가 쓴 기록은 수천, 수만 건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공정하게 잘 처리된 것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냉정하게만 쓴 것도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한 과부가 시장에서 쌀 한 되를 훔친 사건이었습니다. 김한복은 그때 절도 행위가 명백함이라고 짧게 기록했습니다. 법대로였습니다. 사실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부에게는 굶주린 아이 셋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밭도 빼앗기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그런 사정을 김한복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그 과부는 곤장을 맞고 결국 아이들과 함께 고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소문에는 이웃 고을로 가다가 추위와 굶주림으로 막내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김한복은 며칠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조금만 더 자세히, 조금만 더 따뜻하게 기록했더라면 어땠을까? 사또께서 그 사정을 알고 판결을 달리 하셨을까? 그 후로 김한복은 기록을 쓸 때마다 그 과부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법도 지키되 사람도 지키는 기록을 쓰겠다고.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법과 사람 사이 그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매번 고민이고 번민이었습니다. 법대로만 하면 되는 건데 김한복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법대로만 쓰는 글은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천천히 붓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글 한 줄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디로 이끌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10년 전 그 과부처럼 자신의 기록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일만은 없어야 했습니다. 김한복은 먹을 천천히 갈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가는 동안에도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문장을 고쳐 썼습니다. 어떻게 쓰면 법도 지키고 사람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쓰면 사또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을까? 창밖에서는 아침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장터로 가는 백성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들은 오늘도 묵묵히 살아갈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루하루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누군가는 언젠가 이 관하로 끌려올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어쩔 수 없이 잘못을 저질렀거나 누명을 썼거나 그때 그들의 운명은 김한복과 같은 사람의 붓 끝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김한복은 다시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한 글자도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글은 신중하게, 정말 신중하게 써야 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쓰는 이 글 한 줄이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부디 이 글이 사람을 살리는 글이 되기를. 김한복은 천천히 눈을 뜨고 붓 끝에 먹을 묻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첫 글자를 쓰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5년을 글을 써온 손이 오늘따라 이렇게 떨리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서리가 차를 한 잔 가져왔습니다. 김한복은 고맙다는 눈빛으로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마음도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붓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써야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억울한 사정. 박서방이 청관하에 끌려온 것은 사흘 전이었습니다. 그날은 장날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모두 장터로 나가고 마을은 한산했습니다.
박서방은 그 틈을 타서 이웃집 최부잣집 외양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소 한 마리를 끌고 나왔습니다. 사실 박서방은 평생 남의 것에 손댄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직했고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박서방을 믿었습니다. 저 사람은 굶어 죽어도 남의 것 안 건드릴 사람이라고들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갑자기 소를 훔쳤을까요?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박서방의 아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열이 높아지고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마을 약방에 가서 약을 지어 먹였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아내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밤새 기침을 했습니다. 읍내 큰 약방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약으로는 어림없습니다. 마을 약방 주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읍내 약방까지 가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약값은 물론이고 가마삭, 진찰료까지. 박서방은 집안을 뒤졌지만 돈이라곤 몇 푼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겨울이 유난히 추워서 양식도 떨어지고 봄이 되어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박서방은 이웃집들을 돌아다니며 돈을 빌려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형편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안하네, 우리도 당장 쌀이 떨어져서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서방도 이해했습니다. 모두가 힘든 때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고 헛소리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 곁에서 울었습니다. 박서방은 그날 밤 처음으로 아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 없이 어린 자식들을 어떻게 키울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보, 읍내로 가야겠소. 더 늦으면 안 되겠소. 하지만 돈이 팔 것을 팔아서라도 가야겠소. 박서방은 다음 날 새벽부터 집안을 뒤졌습니다. 팔 만한 것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변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낡은 농기구, 깨진 항아리, 해진 이불. 이런 것들을 누가 사겠습니까? 박서방은 절망했습니다. 그때 문득 밭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이 봄철 농사철이었습니다. 밭을 갈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가을에 수확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에게는 소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마을 사람들과 소를 돌려가며 썼는데 올해는 사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소 주인들도 자기 밭 가는 것만으로도 바빴으니까요. 만약 소가 있다면 밭을 빨리 갈고 그 수확으로 돈을 마련할 수 있을 텐데 박서방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이웃집 최부잣집이 떠올랐습니다. 최부자는 소가 2마리나 있었습니다. 넓은 밭을 가는데도 한 마리면 충분했습니다. 하루쯤 한 마리를 빌려도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최부자는 인색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남에게 물건을 빌려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도 마을 사람 하나가 쟁기를 빌려달라고 했다가 쫓겨났습니다. 직접 가서 부탁하면 10중 8구 거절당할 게 뻔했습니다. 하루만 빌려서 밭을 갈고 돌려주면 박서방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미안하지만 하루만 빌리겠습니다.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장날 아침 박서방은 최 부잣집 외양간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최 부자 식구들은 모두 장에 가고 없었습니다. 외양간에는 소 2마리가 여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그 중 한 마리의 고삐를 풀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하루만 쓰고 돌려주면 된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소를 끌고 외양간을 나오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서방, 그 소가 우리 집 소 아니요. 박서방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최 부자의 조카였습니다. 장에 갔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 이게 잠깐 빌리려고. 빌리다니요. 숙부께 허락을 받았소. 그게 장에 가셔서 허락도 안 받고 소를 끌고 나가는 게 어디 빌리는 겁니까? 그건 도둑질이지. 박서방은 당황했습니다. 변명을 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카는 큰 소리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여기 도둑이요. 박서방이 우리 집 소를 훔쳐가오.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박서방은 변명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도둑질할 생각이 아니라 하루만 빌려서 밭을 갈고 돌려드리려고. 허락도 없이 끌고 나가는데 그게 어디 빌리는 겁니까? 제 아내가 위독해서 밭을 빨리 갈아야 약값을.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주인 몰래 물건을 가져가면 도둑질이었습니다. 박서방도 그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장에서 돌아오자마자 크게 화를 냈습니다. 이놈이 감히 내 소를 훔쳐가려 하다니. 부자님, 잠깐만 빌리려고. 빌린다는 게 주인 몰래 하는 겁니까? 이건 명백한 도둑질이요. 최 부자는 즉시 박서방을 관아에 고발했습니다. 이놈을 엄히 다스려 주시오. 도둑질을 이렇게 뻔뻔하게 하다니. 박서방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삿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관아에 와본 적이 없던 그가 이제 죄인으로 이곳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소를 훔친 것이 사실이냐? 삿도가 물었습니다. 박서방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도둑질을 한 것이 맞지 않느냐? 하오나 삿도 나리, 소인에게도 사정, 도둑질에 무슨 사정이 있단 말이냐? 최 부자가 옆에서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제 밭도 제대로 못 갈 주제에 남의 소까지 탐을 내다니. 이런 도적놈은 본때를 보여야 합니다. 삿도는 손을 들어 최 부자를 제지했습니다. 잠시 조용히 하시오. 일단 사정을 들어보겠소. 박서방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소인의 아내가 병이 깊습니다. 약을 구하려 해도 돈이 없고 밭을 갈아야 하는데 소가 없어. 그래서 단 하루만 빌려 쓰고 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빌리려고 했다고? 주인 몰래? 말씀드리면 안 빌려주실 것 같아서. 그럼 그게 도둑질 아니냐? 최 부자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삿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서방, 그대의 사정은 딱 하나. 법은 법이요. 남의 물건을 주인 몰래 가져간 것은 분명 도둑질이요. 박서방은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나리. 소인은 정말 돌려드릴 생각이었습니다. 단 하루만. 아내가 죽을 것 같아서.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손 한 번 벌리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잘못을 저질렀고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박서방의 사정이 딱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엄격했습니다. 사정을 참작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방, 이 사건을 기록하시오. 내일 판결을 내리겠소. 김한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엔 무언가 답답한 것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박서방이 끌려 나간 뒤 김한복은 조용히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구부정한 등, 해진 옷, 흙투성이 손. 평생 땅만 파며 살아온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악한 도둑일까요? 아니면 그저 살기 위해 발버둥 친 사람일까요? 김한복은 서류를 들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붓을 들었지만 쉽게 쓸 수가 없었습니다. 법대로 쓰면 도둑질이라고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정을 헤아리면 빌리려 했다고 써야 할 것 같았습니다. 둘의 차이는 고작 몇 글자. 하지만 그 몇 글자가 박서방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습니다. 오름과 살림 사이. 그날 밤 김한복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앉아 낮에 쓴 기록을 다시 꺼내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읽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종이를 옆으로 밀어놓고 새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박서방, 최 부자의 소를 몰래 끌고 가다 적발됨. 본인 자백. 도둑질로 처리함. 첫 번째 기록이었습니다. 짧고 간결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실만 기록했고 거짓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 기록에는 박서방이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그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 어떤 사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갑게 도둑질이라고만 써 있었습니다. 김한복은 그 종이를 구겨서 옆으로 치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박서방, 아내의 병환으로 급히 소가 필요하여 이웃집 소를 잠시 빌리려 했으나 주인에게 허락을 구하지 못한 채 끌고 가다 발각됨. 본인은 하루 안에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진술함. 절도의 고의는 없었으나 주인의 허락 없이 재물을 가져간 것은 법의 어긋남. 두 번째 기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읽는 사람이 박서방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한복은 이 기록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박서방 편을 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도둑질을 정당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 종이도 옆으로 밀어놓고 세 번째 종이를 꺼냈습니다. 박서방 생계의 곤란함으로 인해 이웃집 소를 무단으로 사용하려다 적발됨. 절도의 의도는 부인하나 주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임. 다만 가정 형편의 어려움과 본인의 진술을 고려할 여지는 있음. 세 번째 기록이었습니다. 법도 지키고 사정도 담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읽어보니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말이 너무 딱딱하고 관청 문서 같았습니다. 사람의 체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김한복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은 깊어가는데 아직도 제대로 된 기록 하나를 쓰지 못했습니다. 그는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게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득 스승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그가 처음 이방이 되었을 때 한 노선비가 해준 말이었습니다. 그분은 벼슬을 하다가 은퇴하여 고향에 돌아온 분이었습니다. 김한복이 처음 이방직을 맡았을 때 그분을 찾아가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기록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노선비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글은 사람 위에 있으면 안 되네. 글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여야 하지. 사람을 가두는 틀이 되어서는 안 되네. 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일세. 법은 세상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사람을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네. 하지만 어르신, 법을 어기면 벌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하지만 자네, 사람이 법을 어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네. 어떤 이는 악한 마음으로 법을 어기고 어떤 이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법을 어기네. 글을 쓰는 사람은 그 차이를 보아야 하네. 그리고 그 차이를 기록에 담아야 하네. 그 차이를 어떻게 담습니까? 단어 하나를 고르는 것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네. 훔쳤다와 가져갔다는 다르네. 도둑질을 했다와 빌리려 했다는 다르네. 물론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되네. 하지만 같은 사실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읽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네. 그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밤, 이 순간 그 말의 뜻이 비로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글은 사람 위에 있으면 안 된다. 글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여야 한다. 김한복은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아주 신중하게 한 글자 한 글자 생각하며 써 내려갔습니다. 박서방, 아내의 중병으로 인한 생계의 급박함으로. 아니,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감정적이었습니다. 김한복은 다시 지우고 썼습니다. 박서방, 가정 형편의 어려움으로 이웃집 소를 무단으로.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건조했습니다. 김한복은 다시 지우고 또 썼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책상 위에는 구겨진 종이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김한복은 10년 전 그 과부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너무 냉정하게 기록했던 그 사건. 그리고 그 결과 막내 아이가 죽었다는 소문. 그때 만약 자신이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했더라면 어땠을까? 김한복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이 글을 쓰고 있는가? 위에 계신 사또를 위해서인가? 법을 지키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박서방을 위해서인가?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글은 누구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글은 정의를 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란 법만 지키는 것도 아니고 사람만 살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의란 법과 사람, 그 둘 사이의 균형이었습니다. 김한복은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신을 가지고 썼습니다. 박서방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웃집 소를 무단으로 사용하려 한 사안. 먼저 사실을 적었습니다. 훔쳤다가 아니라 사용하려 했다고 썼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정말로 소를 돌려줄 생각이었으니까요. 본인은 절도의 의도는 없었으나 주인의 허락 없이 재물을 가져간 것은 법의 어긋남. 그 다음에는 법적 판단을 적었습니다. 의도가 없었어도 허락 없이 가져간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그 동기와 정황을 참작할 여지가 있음. 마지막으로 참작 사항을 적었습니다.
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그 이유를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김한복은 붓을 내려놓고 그 기록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이 기록은 법도 지키고 사람도 지켰습니다. 죄는 인정하되 사정도 함께 남겼습니다. 판결은 사또의 몫이지만 판단의 여지는 열어두었습니다. 김한복은 기록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 읽었습니다. 혹시 잘못된 표현은 없는지, 오해의 소지는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는 기록을 조심스럽게 접어서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글을 쓴 것입니다. 김한복은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폈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오늘 밤 자신이 쓴 이 글이 박서방에게 다시 살아갈 기회를 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문득 노선비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네 글을 쓴 후에는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이 글이 훗날 다시 읽어도 부끄럽지 않은 글인가 하고, 만약 부끄럽다면 그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글일세. 김한복은 다시 한번 자신이 쓴 기록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글은 훗날 읽어도 부끄럽지 않을 것 같구나. 그는 기록을 소중히 품에 안고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 방으로 갔습니다. 비록 한숨밖에 자지 못하겠지만 오늘만큼은 편안히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박서방에게도 김한복에게도 중요한 하루가 될 것이었습니다. 고쳐 쓰는 한 문장. 다음 날 아침 김한복은 평소보다 일찍 관아에 나왔습니다. 손에는 어젯밤 정성껏 쓴 기록이 들려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오늘이 박서방에게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원으로 들어서자 사또가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사또도 일찍 나오셨습니다. 중요한 판결이 있는 날이면 늘 그러셨습니다. 이방 왔는가? 예, 사또 나리. 어제 그 박서방 건 기록은 다 되었나? 예, 나리. 여기 있습니다. 김한복은 공손히 기록을 올렸습니다. 사또는 천천히 그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김한복은 옆에 서서 사또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사또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무표정하셨는데 읽어 내려갈수록 눈빛이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읽던 사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방, 예, 나리. 이 기록, 자네가 쓴 것이 맞나? 그렇습니다. 김한복은 조금 긴장했습니다. 혹시 잘못 쓴 것은 아닐까? 너무 박서방 편을 든 것은 아닐까? 동기와 정황을 참작할 여지가 있음이라. 사또는 다시 한번 기록을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김한복을 바라봤습니다. 자네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가? 김한복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인이 보기에 박서방은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너무 궁했을 뿐입니다. 법은 궁함을 변명으로 인정하지 않네. 알고 있습니다, 나리. 하지만 김한복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법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맞으나 사람을 버리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소인은 생각합니다. 박서방은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그를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또는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김한복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나섰나 싶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사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말이네. 법이 사람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 맞네. 사또는 기록을 내려놓고 김한복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나도 고민이 많았네. 이 사건을 법대로만 처리하자니 마음이 편치 않고, 그렇다고 법을 어기자니 도리가 아니고, 밤새 잠을 설쳤네. 날이 깨서도. 하지만 자네 기록을 보니 길이 보이는구만. 사또는 다시 기록을 들어 찬찬히 읽었습니다. 죄는 인정하되 벌은 가볍게 하는 것. 그것이 법도 지키고 사람도 살리는 길이 아니겠나. 김한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날이 깨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또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한복의 기록 끝에 한 줄을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김한복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사또의 붓끝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판결 태형 10대에 처하되 집행은 유예함. 여기까지 쓰고 사또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서 썼습니다. 다만 향후 1년간 관에서 공역에 종사하여 죗값을 갚도록 함. 공역은 고을 내에서 시행하며 가족 부양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함. 이것은 형식적으로는 벌을 주되 실질적으로는 박서방이 계속 가족을 돌볼 수 있게 하는 판결이었습니다. 태형도 유예되었고 공역도 고을 안에서 하는 것이니 집에서 오가며 일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부양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함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는 박서방이 아내를 돌보면서도 일할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또는 판결문을 다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김한복에게 건넸습니다. 이방, 이 판결을 박서방에게 전하게. 그리고 이렇게 전하게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다음에는 법이 자네를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다라고. 명심하겠습니다. 나리. 김한복은 판결문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기쁨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고맙네, 이방. 사또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예. 자네의 기록이 아니었다면 나도 그저 법대로만 처리했을 것이네. 하지만 자네가 사람의 사정까지 담아주었기에 나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네. 김한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나리. 소인은 그저 사실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아니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네. 자네는 법도 지키고 사람도 지키는 기록을 썼네. 그것이 진정한 기록이네. 사또의 말에 김한복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글을 써왔지만 이렇게 칭찬을 들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김한복은 판결문을 소중히 품에 안고 동원을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마당에서는 아전들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김한복에게는 특별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는 판결문을 내려다봤습니다. 사또의 글씨와 자신의 글씨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법과 사람이 함께 담긴 글이었습니다. 김한복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글이란 것이 이래서 무서운 것이로구나.
한 단어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한 문장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 말입니다. 어젯밤 만약 자신이 첫 번째 기록대로 도둑질로 처리함이라고만 썼다면 어땠을까? 사또께서도 그저 법대로 엄하게 처벌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밤새 고민하고 수없이 고쳐 쓴 그 기록이 박서방에게 다시 살아갈 기회를 준 것입니다. 김한복은 판결문을 품에 더 깊이 안았습니다. 그리고 박서방이 갇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마 박서방은 지금쯤 가장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벌을 받을지, 가족은 어떻게 될지 온갖 걱정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게, 박서방. 이제 곧 자네에게 희망을 전해주겠네. 김한복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한시 앞이 박서방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 아내를 돌보고 아이들을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김한복의 옷자락이 펄럭였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었습니다. 박서방은 관아 뒤편 작은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창문은 작았고 바닥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그런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의 머릿속엔 온통 아내와 어린 자식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자신이 벌을 받으면 그 식구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누가 밭을 갈고 누가 아내를 돌볼까? 아이들은 어떻게 먹고 살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서방은 벽에 기대어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하늘이 조금 보였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 자신의 집이 있을 것입니다. 아내는 지금쯤 병상에 누워 자신을 걱정하고 있을 것이고, 아이들은 아버지가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미안하오, 여보. 미안하오, 아이들아. 박서방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남의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힘들어도 참았고 어려워도 견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이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저절로 났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박서방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방 김한복이 들어왔습니다. 박서방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이방 어르신. 김한복은 박서방의 눈가가 부른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대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서방, 판결이 나왔네. 박서방은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한복은 천천히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웃집 소를 무단으로 사용하려 한 사안. 본인은 절도의 의도는 없었으나 주인의 허락 없이 재물을 가져간 것은 법의 어긋남. 다만 그 동기와 정황을 참작할 여지가 있음. 박서방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아직 판결 부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판결 태형 10대에 처하되 집행은 유예함. 다만 향후 1년간 관에서 공역에 종사하여 죗값을 갚도록 함. 공역은 고을 내에서 시행하며
가족 부양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함. 박서방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태영이 유예되고 공역만 하면 된다고요. 그것도 가족을 돌보면서 할 수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서방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한복은 판결문을 내려놓고 박서방을 바라봤습니다. 매는 맞지 않아도 된다는 말일세. 대신 1년 동안 관에서 시키는 일을 해야 하네. 길 닦기, 수로 정비, 그런 일들이지. 하지만 고을 안에서 하는 일이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집에 가서 가족을 돌볼 수 있네. 그럼 제가 박서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에 갈 수 있네. 아내도 돌보고 아이들도 돌보고 다만 낮에는 관에서 시키는 일을 성실히 해야 하네. 나으리. 박서방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사옵니까? 나한테 고마워할 것 없네. 사또 나리께서 자네 사정을 헤아려 주신 것이네. 김한복은 박서방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다만 명심하게. 이번 한 번은 사또 나리께서 자네를 살려주셨지만 다음에는 법이 자네를 보호해 주지 못할 것이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남의 것에 손대서는 안 되네. 이해하겠나? 명심하겠습니다. 박서방은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계속 절을 했습니다. 평생 이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습니다. 가족과 헤어질 줄 알았는데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한복은 그런 박서방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게. 자네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네. 박서방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살아갈 힘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죽은 듯 했던 눈빛이 되살아났습니다. 어르신께서 써주신 글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한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특별히 한 것은 없네. 다만 사실대로 자네 마음까지 함께 기록했을 뿐이네. 자네가 정말 악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판결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네. 박서방은 다시 한번 깊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소인이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러게, 어르신께서는 왜 소인을 도와주셨습니까? 그냥 법대로만 쓰셔도 되었는데. 김한복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자네에게 아이가 몇이나 되나? 셋입니다, 어르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언젠가 자네가 했던 일을 알게 될 것이네. 그때 아이들이 이렇게 물을 것이네. 아버지는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하고 그때 자네는 뭐라고 대답하겠나? 박서방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리려고.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자네는 악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네. 가족을 살리려고 한 것이네. 물론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그 마음만은 진실했네. 나는 그 마음을 기록에 담고 싶었네. 김한복은 박서방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자네는 앞으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어야 하네. 오늘의 잘못을 교훈으로 삼고 더욱 정직하게 살아야 하네. 그것이 사또 나리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고 나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길이네.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박서방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김한복은 박서방을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박서방은 한참 만에 보는 햇살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가게.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네. 예,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박서방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이 절을 하고 관할을 나섰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들어올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거웠던 발걸음이 가벼워졌고 구부정했던 등이 펴졌습니다. 김한복은 박서방이 관아 문을 나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 사람이 다시 논밭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 한 줄이 한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박서방의 뒷모습을 보며 김한복은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젯밤 밤새 고민하고 수없이 고쳐 쓴 그 문장이 결국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한 가정을 지켰습니다. 옆에 서 있던 젊은 서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방 어르신, 기분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김한복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가? 아마 그럴 것이네. 오늘은 좋은 일을 한 것 같아서 말이야. 어르신께서 쓰신 기록 덕분에 박서방이 살았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아니네. 나는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이네. 김한복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박서방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아내를 만나고 아이들을 안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김한복은 자신의 서재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오늘 박서방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법은 지켜졌고 사람도 살았다. 글을 쓰는 사람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다시금 깨달았다. 한 단어, 한 문장이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앞으로도 붓을 들 때마다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겠다. 그는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중 하나가 박서방의 집일 것입니다. 오늘 밤 그 집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김한복의 마음은 충분히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기장을 덮고 촛불을 껐습니다. 오늘 밤은 편안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은 글 한 줄.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한복은 이방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40년 동안 한 고을에서 충실히 일했던 그에게 사또는 따뜻한 말과 함께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방, 자네 덕분에 많은 사람이 공정한 대우를 받았네. 자네의 기록은 이 고을의 자랑이네. 김한복은 겸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쓴 기록들은 관아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수천, 수만 건의 기록. 그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이었고 누군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서방 사건의 기록은 후대 관리들에게 하나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하는 이방들은 이래 그 기록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감탄했습니다. 법을 지키면서도 사람을 살리는 기록이란 이런 것이구나. 김한복이 떠난 지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젊은 관리 하나가 김한복을 찾아왔습니다. 김한복은 이미 60을 넘긴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여전히 또렷했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어르신, 소인은 새로 입양이 된 사람입니다.
어르신께서 남기신 기록들을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젊은 관리는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김한복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내가 뭐 대단한 것을 한 것도 아닌데 말이야. 아닙니다, 어르신. 어르신의 기록은 다릅니다. 다른 기록들은 그냥 사실만 나열했는데 어르신 기록은 사람이 보입니다. 글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람이 보인다. 김한복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래, 맞는 말일세. 글 속에 사람이 보여야 하네. 글은 사람을 위한 것이니까. 젊은 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김한복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자네, 글을 쓸 때 누구를 생각하며 쓰나? 그야, 위에 계신 분들께 보고하기 위해. 아니네. 그게 아니네. 김한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은 그 글로 인해 영향을 받을 사람을 생각하며 써야 하네. 자네가 쓴 한 줄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네. 자네가 도둑질이라고 쓰느냐, 빌리려 했다고 쓰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네. 젊은 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한복은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되네. 거짓을 써서도 안 되네. 하지만 같은 사실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떤 맥락을 함께 담느냐에 따라 읽는 사람의 이해가 달라지네. 그것이 글을 쓰는 사람의 책임이네.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김한복은 서재로 가서 낡은 붓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40년 동안 사용했던 붓이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했고 붓털은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이 붓을 자네에게 주겠네. 어르신, 이런 귀한 것을 받게. 그리고 이 붓으로 글을 쓸 때마다 생각하게. 이 붓으로 내가 쓰는 글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자네가 쓴 글은 분명 좋은 글이 될 것이네. 젊은 관리는 그 붓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붓이 무거웠습니다. 실제로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무거웠습니다.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어르신. 그리고 또 하나. 김한복은 서재 한쪽에서 낡은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박서방 사건의 기록이 담긴 장부였습니다. 그는 그 페이지를 펼쳐 젊은 관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가장 고민하며 썼던 기록일세. 밤새 수없이 고쳐 쓴 끝에 나온 문장이지. 젊은 관리는 조심스럽게 기록을 읽었습니다. 박서방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웃집 소를 무단으로 사용하려 한 사안. 본인은 절도의 의도는 없었으나 주인의 허락 없이 재물을 가져간 것은 법의 어긋남. 다만 그 동기와 정황을 참작할 여지가 있음. 이 한 줄로 박서방이라는 사람이 살았네. 만약 내가 도둑질이라고만 썼다면 그는 엄한 벌을 받고 가족과 헤어졌을 것이네. 하지만 나는 그의 사정도 함께 기록했고 사또께서 그것을 헤아려 주셨네. 젊은 관리는 감동했습니다. 어르신, 그 박서방은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김한복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살고 있네. 1년 동안 성실히 공역을 마쳤고 이제는 자기 밭을 일구며 살고 있네. 아내의 병도 나았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하네. 얼마 전에 찾아와서 인사를 하더군. 머리가 하얗게 샌 모습으로.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지. 하지만 자네, 만약 그때 내가 기록을 다르게 썼다면 어땠을까?
박서방은 벌을 받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아이들은 아버지 없이 자랐을 것이네. 그것이 글의 무게일세. 젊은 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한복은 계속 말했습니다. 글을 쓰기 전에 항상 한 번 더 생각하게. 이 글이 과연 사람을 살리는 글인가?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글인가라고. 그렇게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자네가 쓴 글은 분명 훗날 다시 읽어도 부끄럽지 않은 글이 될 것이네.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젊은 관리는 깊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붓과 가슴 속에 어르신의 말씀을 소중히 담아 관하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돌아간 후 김한복은 혼자 서재에 앉아 옛 기록들을 꺼내 읽었습니다. 40년 동안 쓴 수많은 기록. 어떤 것은 잘 쓴 것 같았고 어떤 것은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정성을 다해 쓴 기록들이었습니다. 박서방 사건의 기록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김한복은 그 기록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지금 읽어도 부끄럽지 않은 문장이었습니다. 법도 지키고 사람도 지킨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기록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글이란 게 참 신기한 것이로구나. 쓸 때는 힘들지만 나중에 읽으면 그때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니 15년 전 밤새 고민하며 썼던 그 마음이 아직도 기록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법과 사람 사이에서 고민했던 그 마음, 한 사람을 살리고 싶었던 그 마음이 글자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습니다. 김한복은 기록을 다시 소중히 넣어두었습니다. 이 기록들이 훗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자신이 쓴 글들이 사람을 살리는 글이었기를, 사람을 따뜻하게 품는 글이었기를 바랐습니다. 저녁 종이 울렸습니다. 김한복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젊은 후배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었고 옛 기록을 읽으며 추억에 잠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당을 거닐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별빛처럼 자신이 쓴 글들도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글 한 줄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김한복은 조용히 중얼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아침 우리도 글을 씁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메일을 쓰고 SNS에 댓글을 답니다. 어쩌면 김한복 이방보다 훨씬 더 많은 글을 매일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글을 쓰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 글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이 한 줄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김한복이 밤새 붓을 들고 고민했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글 한 줄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더 깊이 밀어 넣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법도 지키면서 사람도 지킬 수 있는 그런 글을 쓰기 위해 애썼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나서 거친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어서 날카로운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글을 보내기 전에 딱 한 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이 글이 과연 필요한 글일까?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될까? 내가 쓴 이 한 줄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그렇게 한 번만 더 생각한다면 우리가 쓴 글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신중해지고, 조금 더 사람을 살리는 글이 될 것입니다. 김한복은 박서방의 기록을 쓸 때 밤새 고민했습니다. 도둑질이라고만 쓸까? 아니면 빌리려 했다고 쓸까? 겨우 몇 글자 차이였지만 그 차이가 한 사람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결국 그는 법도 지키고 사람도 지키는 문장을 찾아냈습니다.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무단으로 사용하려 했으나 그 동기와 정황을 참작할 여지가 있음. 이 한 줄이 박서방을 살렸습니다. 우리가 쓰는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 한 통이 그들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도 있고 무겁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힘들었지, 고생했어 라는 한 줄이 지친 가족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것도 못해 라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보내는 이메일 한 통이 동료의 의욕을 북돋을 수도 있고 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일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라는 인사말이 동료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정도밖에 안 돼 라는 말이 동료의 열정을 식게 만들 수 있습니다. SNS에 쓰는 댓글 한 줄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라는 짧은 댓글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심코 쓴 비난의 댓글이 누군가를 깊은 절망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매일 수많은 글을 씁니다. 하지만 그 글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해 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씁니다. 화가 나면 화난 대로, 짜증이 나면 짜증난 대로 씁니다. 하지만 김한복처럼 우리도 붓을 들기 전에, 아니 키보드를 두드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쓰려는 이 글이 누군가를 살리는 글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글인지. 물론 항상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지적해야 할 때도 있고 바로잡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따뜻하게 표현할 수 있고 차갑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건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파괴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잘못됐어 보다는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가 낫습니다. 왜 이것밖에 못해? 보다는 여기까지 잘했는데 조금만 더 보완하면 어떨까가 낫습니다. 넌 안 돼 보다는 이번엔 아쉬웠지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가 낫습니다. 같은 뜻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받는 사람의 기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한복이 도둑질이라고 쓰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려 했다고 쓴 것처럼 우리도 조금만 더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말은 큰 소리가 아닙니다. 거창한 연설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쓰는 말 한 줄, 남기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릴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족에게 보내는 좋은 아침이라는 인사 한마디. 출근길에 만난 이웃에게 건네는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 한마디.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보내는 괜찮아 라는 위로 한마디. 이런 작은 말들이 모여서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무심코 던진 차가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어둡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글을 쓰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쓰는 이 글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글인지,
내가 쓰는 이 말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말인지, 내가 남기는 이 댓글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댓글인지, 그렇게 하루하루 조심스럽게 글을 쓰다 보면 우리도 김한복처럼 훗날 부끄럽지 않은 기록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쓴 글들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아니라 위로가 되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글 한 줄이 사람을 살린 그날처럼 오늘도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됩니다. 이 글을 보내기 전에, 이 말을 하기 전에 딱 한 번만 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까? 이 글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그렇게 한 번만 더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김한복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오늘 하루 따뜻한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살려보면 어떨까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